반갑습니다. 무한타임스 애청자 여러분. 정용호의 작심 토크 벌써 4회째입니다. 오늘 사회 주제는 의대 유치, 전남 의대 유치, 통합이 능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목포대학교 화상복 교수님과 여인두 정의당 정치인 모시고 오늘 대담 한번 나누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한번 소개. 네, 안녕하세요. 화상복입니다. 목포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목포시민주권행동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인두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정의당 목포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인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여인두 정치인님은 한번 2회 때, 네, 그렇죠? 2회 때 그죠? 2회 때 출연하셔가지고 상당히 그때 인기가 많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조회수가 저희들이 처음에 600회에서 2회차에서 1,700회. 오, 그렇게나요? 네. 2배 상승 이상 했고, 예. 3회차에서는 급상승했습니다. 지금 10,000회를 달려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이 상당히 부담인데요. 네. 두 분 보시기에 작심 토크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역 신문사에서 이런 요즘에 어떻게 말하면 이제 유튜브에서의 뉴스 방송이죠. 예.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신문의 시대는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파워풀한 미디어 공간 속에서 지역 문제를 다루는 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시니 더욱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지난번에 한번 출연했던 네. 화상복 교수님의 보다 이제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 저는 이 마이크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에게 걸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작금의 시대는 마이크가 독점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누군가 목소리 큰 사람이 큰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작은 사람들, 거기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은 아무 말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런 지점에서 정의용의 작심 토론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최소한 모안을 포함해서 상하권 지역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는 그런 유튜버로서의 우리 정용호 후배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심한 대로 그리고 누구를 피해가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제 뭐 정치 현안이니까요. 다 어차피 의대 통합 문제도 근데 지난주 3일 날 8월 3일이었죠. 남학의 경남 아네스빌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고 5시간 동안 무안군이 재난안전문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신 거예요? 지금 이제 그날이 공교롭게도 38도, 이게 무안 목포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나왔던 날 6시 반에 저녁 6시 반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무안군이 재난문자를 보낸 것은 11시 40분이었거든요. 근데 왜 재난문자를 안 보냈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 담당자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9만 명의 군민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그 사람들의 항의가 걱정되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만을 상대로 거시기 보내는 거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5시간 재난 문자를 안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신가요? 뭐 상당히 놀라운 얘기인 거죠. 당연히 재난 문자는 관이 시민적 어떤 위기 사태에 대해서는 초동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초동 대처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냈다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안 보낸 이유도 뭐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혹시 이 문제가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되고 나서 뭔가 지금 리셋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좀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런 네, 문제는 아니죠. 아닌 것 이게 같고. 무안군 김삼군수를 비롯해서 무안군 행정 당국자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면 38도, 40도라는 기록적 폭염, 재난 상태죠. 지금 한국이 그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이게 국지적인 상황이잖아요. 이제 네. 그 아파트에 한정돼 있고, 그래서 방금 그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면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은 했었는지 이건 좀 우리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각도에서 접근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너스빌 주민들에게 별도의 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없이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 태만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요즘에 이제 그 재난 문자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쩔 때는 불편할 때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인정은 하되, 네. 다만 중요한 부분에서 그러면 그걸 회피하려면 회피하는 다른 수단을 했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랬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관리사무소에다가 그 주민들에게 긴급 연락망으로 문자를 보내라 지시하고 끝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건 뭐 지금 제가 이제 서남권, 특히 뭐 전남 강주 전체 정치 현재 행정 상황이 이렇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의대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8월 11일이었죠. 이게 민주당 서남권 정치인들이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남학청사에서 공동 성명을 냈는데 그 영상부터 한번 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 순천대는 통합의대 결단하라! 이곳이 의과 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순천 동부청사 앞에서도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료 수요와 효과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 그리고 8월 3일 날은 지금 시민사회 진영 그리고 목포대학교 총동문회를 비롯해서 시민사회 진영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서남권이 시민사회 진영과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서 통합을 전제로 하는 의대 유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순천은 실질적으로 순천 지역으로 대학 본부 병원 의대 모두 주라.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단독 공모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기에 지금 20일까지 교육부가 이제 목을 박았죠. 20일까지 협상을 해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까지의 전개 상황을 보면은 그 20일까지 통합의대 계획안을 내는 거는 가능해 보이지는 않죠. 그죠. 네. 그냥 단독 공모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가 단독 공모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뭐 통합의대가 결렬이 되면 단독 공모를 할 수밖에 없죠. 그거밖에 길이 없는 그렇죠. 거죠. 예. 아무튼 근데 조금 저는 좀 이런 움직임들이 좀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사실은 그 정치권, 지역 정치권도 이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봤던 것 같고, 뭐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최근에 들어서야 목포시 의회도 뭐 단독 공모를 정부한테 촉구하는 그러한 그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지역 시민사회도 개별적으로야 뭐 그런 목소리를 냈지만, 그 8월 3일인가요? 그때 이 서남권 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낸 것도 사실은 최초인 거죠. 의대 문제를 놓고는. 그래서 조금 늦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늦었지만 당연히 뭐 해야 될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20일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13일이니까 일주일 남았는데 좀 동력이 생길 수 있겠느냐 이런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목포대학교 순천대학이 통합 문제 관련해서 16차례 회동을 했어요. 그 통합시 출범 이전에 13차례 네. 그리고 통합시 이후에 3차례 해서 총 16차례 회동을 했는데 평행선을 그었거든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부침도 있었고 서로 간에 양보하는 부분들도 뭐 있었는데 나름대로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는 해보려고 좀 했던 과정들은 우리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게 얼마만큼 지역민들에게 소구력을 갖는 내용을 가지고 있냐. 두 번째는 과연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는 거거든요. 대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대학 중심의 판을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료 문제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저는 서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주요하게는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게 핵심인 건데 여기 이 문제를 대학에게 떠넘겼다라고 하는 건 이 대학의 자기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을 대학은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대학 발전이라고 하는 이 측면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그들에게 이 문제를 맡겨버렸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치권들이 뒤늦게 나섰는데 사실 지금도 과연 정치권들이 나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그 방금 자료화면도 나왔지만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이 문제를 그 지역 완결형 그 의료 체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런 촉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대를 가지기 위해서 순천대하고 목포대가 통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치권은 쏙 빠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정치권인데 자기들이 빠지고 대학의 문제를 떠넘긴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아직도 정치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를 뜨거운 감자를 손에 넣기 싫은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대학 통합의 문제와 이것은 대학은 이해관계에서 대학 통합을 통한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는 공공의료 기반의 확충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지역사회 공공의료 기반 확충 문제까지 대학한테 다 권력을 줘버리고 그렇죠. 이만 상태가 돼버렸고 거기서 나타나는 괴리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저는 솔직히 순천의 요구가 현실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야 뭐 지금 통합시장이나 교육부가 통합을 전제로 공모를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그렇다면 또 경북 상황 그렇지 않은 지역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천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시민단체가 왜 근데 이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하고 통합을 전제로 하는 의대 유치에 동참을 해주면 제가 좀 두 분이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 순천의 요구가 현실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양 대학을 통한 1대학 2병원 체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안이었는데 그리고 여전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리고 계속 협상을 해오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사안이다. 아주 정체성이 다른 그리고 통합을 해낸다고 한도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 의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가. 그 본과에 가가지고 한 3학년 돼서 하루는 목포에서 수업을 받고 내일은 또 순천에 가서 수업을 봐야 되는데 이런 대학에 과연 교수님이나 학생이 오겠는가. 또 이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의대와 대학을 분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특히 이제 목포와 순천이라고 하는 게 1시간 20분, 1시간 30분의 그 거리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수업받고 임상은 순천에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애초에 이게 가능하지 않는 제안을 던졌던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민영대 시장이 던졌던 건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의료의 본질을 우리는 봐야 돼요. 공공의료는 이 경제 BC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공공의료로 봤을 때 그러면 대학병원이 순천도 목포도
이거 경제적으로 이게 그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가 공공의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만들으라고 하는 건 그러한 부분들은 이 공공이 책임질 부분들을 일정 정도 책임져 줘야지 대학병원 만들었다고 해서 대학병원이 모든 것을 다 자생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목포가 그동안 36년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있잖아요. 네. 그 굉장히 오래됐어요. 1990년 자료를 5월 19일 목포대학교에서 최초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교육부에 이제 의대 설립 요청서를 제기를 했고 그동안 꾸준하게 지역사회는 범시민 대책위도 세우고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 노력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물론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목포대학교 의대가 들어서면 학교의 이상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가적인 그 효과가 생겨나니까 좋겠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섬도 많고 농어촌 지역도 많고 중증 환자, 외상 환자들이 이게 서울로 가다가 광주로 가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중증 외상 환자들이 거리에서 돌아가지 않게 지역의 3차 진료기관 즉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게 이미 36년 전부터 목포 지역, 서남권 지역에서는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바라봐서 너네들은 합쳐봤자 뭐 50만도 안 되고 사람들 별로 없는데 너네들은 대학병원 만들어봤자 손해야.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다. 그러면은 목포에 있는 목포 의료원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보건소도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따져본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목포 지역사회, 서부권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결코 무리하거나 그러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이제 공공성이라는 그 우리 여인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뭐 수십 년 진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퍼블릭이라는 공공적 가치라는 것을 이제 망각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이윤의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고, 그래서 뭐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어떤 그 공공적 가치로 구현해야 될 부분까지도 이윤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곤란하다. 그러면은 사실 예컨대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도 불가능하고, 뭐 전기나 뭐 그런 어떤 모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보편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고민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제가 목포대학교 2004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의대 문제가 이렇게 학교 안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목포대 구성원들은 의대 문제에 대해서 목포대가 의대를 설립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여인도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목포대 위상도 올라가고 목포대학교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생각 거기서 또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대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 대학병원과 어떻게 연계되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대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목포대학교가 이 지역 의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체성이 저는 생기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자기 고백적인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는 그 목포대가 의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틀을 과연 벗어나서 제대로 된 인식과 실천의 동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대학 발전의 요구하고 지역사회, 특히 서남권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라는 요구가 서로 좀 같은 것 같으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거죠. 다른 문제죠. 그렇게 좀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통합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한편에서 그러면 의대를 통해서 양 대학을 통합을 해놨다. 그러면 순기능만 있고 부작용은 없냐? 또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학이 그러면 의대만 있으면 그럼 나머지 학생이 다 들르려는 소리인가?
뭐 이런 문제도 돼가지고 두 분이 보시기에 특히 교수님 어떠신가요? 양대학이 관계 통합을 했어요. 예. 통합을 했을 때 부작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통합을 또 어떻게 보면 타결을 또 하기도 했었죠. 또 예. 대학 총장이. 그러나 이제 뭐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항상 어려워졌는데 뭐 대학 통합이 뭐 100% 선이고 100% 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이루어내면 뭐 저는 분명히 포지티브한 부분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적 차원에서 목포대가 지향하는 교육의 어떤 방향하고 또 역사 전통하고 순천대가 갖고 있는 그런 지향이나 전통이 좀 다르거든요. 예. 사실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목포대학교는 사실은 뭐 조선이나 이런 이제 제조업에 관한 어떤 교육이 상당히 강하고 순천대는 아마 농업 쪽에 상당히 강한 대학을 알고 있고 그래서 통합을 하면은 뭐 우리 이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에서의 필요로 한 어떤 그런 공업이나 산업이나 농업 차원에서의 그런 교육적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또 교체되는 학문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통합할 거냐인데 문제가 사실은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통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학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학문 분야들의 통합의 방향이나 이런 또 원칙들이 사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가져올 거라고 판단했고 두 번째는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대회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예. 물리적거리. 예,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어. 이거를 물리적 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두 대학의 통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가져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이제 요즘은 이제 통합의 시대인데 통합을 하면 다 좋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을 많이 연출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는 과연 이 통합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통합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에 편승해서 너도 나도 거기에 그냥 몸을 던지고 있는 건지 저는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지금의 통합 논의들이 후자라고 봐요. 이 큰 대세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너도 나도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목포대학교하고 순천대학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통합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역사가 다르거든요. 또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지역에서 역할이 달라요. 목포대학과 순천대학이 지역에서 해왔던 자기 역할들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도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 50년 동안 양대학이 잘해왔어요. 물론 지방대라고 하는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지방대가 갖고 있는 한계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해왔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양대학의 요구에 의해서 통합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통합한다고 하면 그만큼 후과도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당근이 하나 주어졌어요.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이 당근을 하나 주어지고 이것을 너네들이 가지려면 통합해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이런 일방적인 방식의 통합 논의에 아무도 왜라는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도구마에 빠져서 좋다만 하고 있는 저는 이 현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대가 들어오면 좋죠. 이거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 대학에도 도움이 되고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래서 순천과 목포가 의기투합을 하고 다 하나로 모여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통합 과정이 두 지역의 앙금을 더 깊게 만들고 두 지역의 소지역주의만 강화되는 그런 이 상황에서 통합이 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고민이 드는 거고 또 전남대하고 여수대 통합했잖아요. 전남대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여수 지역에서 난리잖아요. 지금 다시 복원해달라 이야기하고 있고 경상도에서도 지금 그런 경우들이 지금 밀양대하고 부산대가 통합되는데
밀양대가 제가 찾아보니까 통합하기 전에 그 1,200명 학생 수였는데 통합되고 나니까 지금 45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내년에 그 더 줄인다고 하니 밀양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통합 논의는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들이 없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목포에서는 목포 무안에서는 목포대가 서울대입니다. 그렇죠. 순천에서는 순천대가 서울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목포대를 나온 사람들이 뭐 정치, 경제, 재반의 문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역사회에서. 예,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한국 사회 특성이거든요. 그 정체성을 장악하고 있고 또 하나의 역사이고. 근데 이걸 의대라는 당은 하나 줄 테니까 정체성과 역사를 버려버려. 그리고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대책도 없어.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대학 통합 문제도 대학 송하철 총장에게 또 순천대 총장에게 맡기는 게 맞나? 네. 그게 아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순천대 목포대 출신들이 지역을 일구 왔거든요. 지역 역사를 만들어 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글쎄요. 지금 목포대 송하철 총장의 뭐 대학 본부도 포기해버려, 이름도 포기해버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 논리가 맞나요? 뭐 그러니까 의대를 빨리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이제 있는 건데요. 네, 뭐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하면 우리 송하철 총장님이 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 송 총장님한테 불려갈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의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뭐 지역하고의 그런 어떤 유기적인 연계성도 없지만 대학 구성원들하고의 그런 어떤 좀이란 소통도 사실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학 본부를 우리가 뭐 양보하겠다라든가 이런 많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타협안들이 사실은 대학 구성원들하고의 소통 속에서 나온 거라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총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물론 그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힘을 이제 못 얻는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게 결국 그래서 저는 뭐 대학 본부를 주는 것이 목포대학교 미래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건 또 이것대로 따지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의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학 내부적인 어떤 그런 소통의 문제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몇 개의 주체들이 있는데 대학, 지역기관, 시민단체 또 정치인들 이런 복수적인 주체들이 호흡을 좀 맞춰서 일을 추진하지 못한 것도 상당히 좀 저는 아픈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1차적인 책임은 뭐 당연히 목포대학교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그 뭐 이런저런 양보안 같은 경우 그 자체로도 저는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목포대 교수님에게도 물어봤더니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목포대 안에 특히 교수님들 내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다. 송하철 총장이 전체 구성원의 이해욕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순천대 같은 경우는 총학생회가 자기 입장을 내거든요. 근데 목포는 그것도 없어. 목포대는 지금 문제가. 거기다가 교수님들도 송하철 총장의 태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였고요. 이게 의대 통합 문제가 정치적 결단의 사안이냐 아니면 양쪽 지역이 머리카락 잡고 싸워야 할 사안이냐는 이따가 좀 이따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러면 단독 의대 공모는 불가능한 것이야. 제가 이제 이걸 교육부에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육부 사무관이 답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이제 들어보시고. 안녕하세요. 저 교육부 의대교육 기반과 김진욱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순천대 목포대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의대 공모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20일까지. 네. 근데 이제 지금 양쪽 대학 협상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서 결렬될 것이다라는 솔직히 우려가 더 커요. 결렬이 돼버리면 단독 공모는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20일까지 추진계획서 제출 요청 자체가 통합을 기반으로 전제로 해서 요청을 드린 거라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을 전제로만 협상을 해야 되네요? 저희가 지금은 추진계획서 제출 요청 자체가 통합 전제라서
그렇게 주셔야죠. 그리고 말씀 주시는 안 됐을 때는 지금 저희가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일까지 교육부는 양 대학의 협상을 기다리시는 거네요. 또 추진 계획서 제출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뭐 저희 기다려요. 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안 된다에 선을 그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경북 상황은 아주 당이에요. 경북은 예천대 국립 경북대죠. 네. 네, 경북대 참 단독 공모입니다. 거기는 교육부가 가능성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 지역만 유독 전남만 목포대하고 순천대를 지금 통합하라. 이 통합해서 의대를 추진하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단독 공모 가능성이 더 높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들으시고 어떠셨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밀쳐졌잖아요. 10일까지 해서 20일까지로 밀쳐졌는데 결과적으로 밀쳐지면 안 되면 20일까지 통합이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모색을 하겠죠. 네, 그건 그렇죠. 모색을 할 텐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니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주면 이 지역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움직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조건 자체가. 네. 근데 과연 이 가이드라인이 옳은지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통합할 수도 있죠. 네. 근데 통합을 전제로 해버리면 통합 안 하면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이게 무리하게 계속 이걸 지금 막 계속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 이미 제가 알기로는 양 대학에서 이미 현실적으로 통합은 어렵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눈치를 또 보면서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입장의 통합안을 내올 수 없는 조건이 돼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동북권과 서북권이 이 문제와만 관련해서는 사생 결단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건강한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제시해요. 예를 들면 이 대학 이병헌도 제시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지만 이게 그 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버리니까 나머지 대안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학은 지역의 눈치를 봐야 되지, 또 대학 구성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결렬이 눈에 선한 결렬이 예정되어 있는 수순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정치를 하는 공간이지. 물론 정부가 행정도 하지만 정치를 하는 이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를 하는 집단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벼랑끝 전술로 자꾸 지역을 내몰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 목포시 의회가 단독 공모를 촉구하는 그때 기자회견을 제가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단독 공모를 하게 되면 목포대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지요. 또 사실 목포대가 훨씬 더 오랫동안 준비해 왔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우리 여인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또는 중앙 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거 그냥 따라가는 거죠. 우리 이 지방이나 이런 그 하위 기관들은 그런 건데 저는 사실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른 또 대안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단독 공모를 해서 근데 목포대학교가 됐다, 순천대학교는 떨어졌다. 저는 이게 전남 광주 특별시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또 안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게 통합시라는 건 통합을 위해서 시를 재구성한 건데 분열시가 돼버리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지역의 주체들이 새로운 대안을 좀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정부가 말하는 자꾸 그런 어떤 이 공모 방식의 그 틀들을 자꾸 따라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뭐 이대학 이병헌, 목포에도 주고 순천에도 주고 그래서 동북권 서북권 모두 다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사실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 구조인데 뭐 전라도든 경상도든 의료 서비스에서 놓고 보면은 경상도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저는 이 문제는 전남, 서부, 동부, 경상도 쪽 이 지역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부를 향해서 의료 패러다임의 새로운 설계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조금 주체적이면서 창조적인 대안들을 내는 것으로 가야지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통합 문제에서 놓쳤던 거 질문과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냐면 통합해서 의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요구 자체가 안 맞았던 건데 이 요구를 했으니까 우리는 응당 따라야 된다는 전제가 다시 또 5대 통합 문제에 있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식이고 결국은 저는 뭐냐면 이 협상이 결렬되겠다 안 되겠다 결국은 제가 단독 공모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그겁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요구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대전제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북대 그러니까 전남에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너희 협상이 결렬됐으니까 어디는 이제 너희는 못 줘. 교육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균형 발전, 약자에 대한 배려 이거하고는 저는 아주 거리가 멀다.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안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북대에다는 단독으로 의대 공모를 하게 해주고 전남은 통합이 안 된 순천하고 이게 지역민의 문제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서 단독 공모를 누구는 안 받아주겠어 이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이 지금 이 잘못되어진 요구안의 출발점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뭐 잘 아실 거예요. 2024년도였죠. 의료체제 개혁 때는 우리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모두 발언 말씀하시면서 10가지가 넘는 지역 현안 사업들을 두루 이렇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셔서 도지사는 지금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금 들어도 그때도 이 기자들 내에서 2024년도였죠. 3월달이었는데 탄핵당한 윤석열이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해가지고 강주 전남이 한꺼번에 이제 지금 뭐 타운홀 미팅이죠. 타운홀 미팅 같은 형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이때 시작이 됩니다. 김명록의 강력한 똥볼이 이때 나오죠. 그 똥볼이 뭐냐면 순천과 목포대학을 통합시켜서 의대를 유치하겠다라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대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지도자가 정치적으로 결단한 사안입니까? 지역이 서로 머리카락 끄닫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매야 될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이런 지금 사달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대 총장과 순천대 총장이 이 중요한 문제, 이 문제를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낼 수 있는 이 문제를 두 사람이 모여서 협의하고 합의할 이 권력을 누가 주냐는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그렇죠. 그들에게 이 권력을 주지 않았어요. 최소한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공약을 통해서 지역의 의대를 만들겠다 내지는 뭐 대학병원을 만들겠다 아니면 의료체계를 공공형 의료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겠다 이런 것들을 공약을 통해서 하고 이게 그 4년 동안의 이 어떤 이 활동의 심판을 받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최소한 시민들과 공유하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플랜을 가지고 가는 건데 대학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 선출되어지는 거고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러한 권력을 누가 줬는지 여쭤봐 봐야 된다. 저는 이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다. 이건 정치가 풀어야죠. 이 문제는 특히
지역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는 문제는 지역이 너네들이 알아서 풀어라 하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렇죠. 지금 목포하고 목포 지역과 순천 지역에 그 한 근 1년에 그날 이후에 한 2년 내내 가까운 이 시간 동안 목포하고 순천이 서남권과 동북권의 그 과정을 보세요. 극단적인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이거 정치가 풀어야죠. 말한 것처럼 저는 정치는 그런다고 봐요. 분명히 A 아니면 B 선택의 순간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면 당연히 선택받지 않는 B는 불만이 있고 B는 반발하겠죠. 그러면 B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가, 이게 제대로 된 정치라고 보는 거죠. A하고 B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거, 그건 정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정치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죠. 그래서 A를 선택했으면 B에게 그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손 놓고 대학 총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정치가 해야 될 문제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도 하지 않았거니와 국가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즉흥적으로 이야기하고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남에 와가지고 의대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에 도지사가 거기 말려들었거나 아무튼 뭐 맞췄건 그런 식으로 역시 즉흥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다라고 하는 거고, 대학 총장들도 그 즉흥적인 결정에 또 따라가서 마치 그것이 의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잘못이 분명히 있고요. 정치가 이 문제를 잘못 만들어 놨으니 정치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의 우리 민영배 시장님이 이 문제를 잘 풀어가고 있느냐, 저는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지점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즉흥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 갈등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도 저는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어느 다른 사회 영역하고는 달리 자기 고유의 영역이 없는 영역인데, 정치는 뭐라는 거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이고요. 그렇죠. 갈등을 풀어주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커다란 어떤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치인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의대 문제를 둘러싼 이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전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다. 이제 교수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민영배 시장이 했던 얘기도 한번. 지금도 그런데 양 대학이 하나로 합치지 못하겠답니다. 그러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절충안 중에 하나가, 인수위에서 제시한 절충안 중에 하나가 대학 본부하고 의과 대학하고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대학 병원을 하나로 묶어서 어느 쪽이든 하나씩 선택을 하시라. 그리고 나중에 대학 본부와 이 병원이 있는 쪽은, 원래 저희 지자체의 목적은, 특별시의 목적은 양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의료시설을 좀 확대하고 저쪽은 대학병원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니까 시작은 그렇게 나눠서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제안을 드린 상태고, 아직까지 어떤 대학에서도 우리 이렇게 할게요 하고 원래 9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해줬어요. 그래서 13일까지 해놓고 13일까지 결론이 안 나면 저희가 손 뗄 생각입니다. 저희 7월 달에 이야기했던 거죠. 네, 7월 초에 서남권 주민들과 여기 남학청사에서 타운홀 미팅하면서 뭐 발언했던 거죠. 손을 떼겠다, 유는조사로 결정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저는 좀 그래요. 이게 뭐냐면 비겁한 자들이라면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들이 정치적 결단해야 할 것을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뭐 김용록이 갈라치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결단할 사항을 윤석열한테 떠넘기고, 윤석열은 또 비겁하니까
또 결국은 주민한테 떠넘기고 그랬던 사안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주민에게 이게 떠넘길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떠넘겨야 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걸 통합을 전제로 할 게 아니고 양측 대학이 공모에 참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리고 전남도가 부족한 이게 공공의료 체계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대책만 세우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두 분은 어떠십니까? 민영배 시장의 이 태도 있지만 손을 떼겠다. 참 이 시장이 정치 지도자가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정치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이 설정해놓은 또 그 시간적인 어떤 한계에 따라가지 않으면 이제 손을 떼겠다라고 하는 적절하지 않은 언사를 한 것은 정치의 부재를 또 보여주는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전에 저는 그 민영배 시장이 이제 그 지역민들 앞에서 한 얘기가 하나로 합치지 못하겠다 두 대학이 이거 굉장히 비난조의 언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두 대학은 무슨 뭐 악마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식의 발언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록 도지사 때부터 있어온 그 이제 통합을 기반으로 한 의대 그 이제 오는 문제 이 틀을 민영배 시장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대학이 이 문제, 두 지역 이 문제를 풀지 못했으면 왜 못 풀었을까라고 하는 걸 깊이 고민을 해서 그럼 다른 대안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과거의 그 문제만은 그 틀을 또 반복하고 그 틀에 따라오지 않으면 나는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라는 식의 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때 그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민영배 시장이 학습이 덜 됐구나. 이 문제와 관련 최소한 의대 문제와 대학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전남이 이 목포권이든 순천권이든 이 지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이 지역민이 요구하는 이 요구가 어떤 건지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됐구나. 저는 그 생각을 좀 했고요. 뭐 다른 이야기는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때도 그 이야기했거든요. 그 투표하겠다 이런 조사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저 사실 어제 저녁에 그 페이스북 표현해도요. 페이스북 깜짝 놀랐어요. 그 김문수 그 순천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뭘 올렸냐면 통합 가입 붙이고 이게 통합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 투표로 합시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를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한테 떠넘기든지 시민들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돼.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니 주민투표 합시다. 주민투표에서 표 한 표라도 많은 곳이 가져갑시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주민투표를 해야 될 것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대한 주민투표 사항이죠. 그렇죠. 해야 될 건 그건 안 했잖아요. 이것을 이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이 이렇구나. 정말 이 문제, 이 지역민들은 그야말로 이 생사의 전망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걸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목포에 살지만 순천의 요구가 뭐 황당하다 내지 순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순천도 순천의 요구가 있는 거고 목포도 목포가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기 전에 그래 안 돼. 그래 주민투표해.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대단히 충격받았어요. 황당. 7월 초에 민영배 시장도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7월달에 출범하고 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초기 이슈는 주청사 문제였어요. 청사의 기능 배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였는데 갑자기 의대 문제가 올라오면서 주청사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외면됩니다. 전혀 그리고 주청사 문제를 지금 노조가 생존권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여인도 정치인님께서 페이스북에 참 아주 공감 갖는 논평을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다. 동북권과 서북권은 의대와 대학병원을 놓고 사생결단하듯 맞서고 있다. 정치가 책임지고 풀어야 할 문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협상에 맡겨졌고 정치권은 대학 총장들 뒤로 숨었다. 그 사이에 아무도 주청사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특별시의 기관 유지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 기획, 예산, 인사, 조직, 통합, 공공기관의 본원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주청사와 핵심 행정기능 배치라는 정치적 문제가 광주와 전남 공무원 노조의 조직, 인사, 쟁탈권도 변질되고 있다. 의대 문제로 갈라진 동북권과 서북권은 이제 주청사와 핵심 행정기능 문제에서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다. 네. 제가 무척 이 글을 보고 공감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민영배식 지금 가벼운 정치의 본질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의대 문제 하나만 지금 놓고 볼 수가 없죠. 우리 지금 현안 중에 제일 큰 건 이제 반도체 산다. 그죠? 강주에 군공항에 들어서 반도체 산다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지금 통합에 따른 전남과 통합에 따른 주청사 기능 배치 문제가 하나 또 있고, 또 의대 문제가 있고, 또 변수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문제가 결국은 하나의 문제예요. 다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하나의 사안인데, 민영배 시장이 지난 뭐 한 달 지금 한 10여일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포스팅하면서 포스팅 제목이 네. 민영배의 나쁜 정치.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제 민영배 시장이 학습이 덜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민영배 시장이 안을 던졌을 때, 목대의 의대, 순천의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안을 던졌을 때 이게 받아질 거라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는데 의문을 좀 가졌어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게 안 받아들일지 알고 던진 거라면 이건 대단한 어떤 그 이면, 그러니까 숨겨진 어떤 음모론이죠. 숨겨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 그게 뭘까? 초창기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주청사 문제였어요. 주청사를 어디에 둘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의대 문제가 나서면서 주청사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근데 서남권의 입장에서 주청사는 대단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는 차차가도 동북권은 광양제철소가 있고 여수산단이 있습니다. 산업도시로서의 자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여순광은 자족도시로서의 충분하게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남권은 자족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남권은 산업체나 이런 게 없어요. 주요하게. 한라중공업, 삼호중공업이 있지만 삼호중공업이 이전과 같은 지역적 어떤 부가가치 파급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예전에 한라중공업을 대신했던 게 도청이었거든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서북권의 가장 큰 대기업이 전남도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기업의 기능이 광주로 가버리면 서북권은 그야말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북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정치권과 지역이 공동으로 한참 이야기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저 같은 이름 없는 정치인이 가끔 페이스북에 한 번씩 올리는 거에 누가 이 문제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관심이 다 의대 문제로 쏠렸어요. 그 사이 민영배 시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광주가 자기 거점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광주가 자기 정치적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광주에 자기 어떤 이 인맥이나 자기 관리하고 있는 이분들의 요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청사 문제에서 핵심 기능 광주로 가고 싶어해. 인지상정이에요. 이걸 하는데 걸림돌이 지금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포스트 그때 올릴 때 민영배의 나쁜 정치, 정말로 민영배 시장이 이 의대 문제를 던지면서 이 주청사 문제를 자연스럽게 그냥 물밑으로 깔아앉히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는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저 또한 이야기했었습니다. 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민영배의 나쁜 정치, 가벼운 정치. 나쁜 정치까지는 이제 모르겠고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민영배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근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는 이 준비 기간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고
뭐 5극 3특이라고 하는 그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내고 거기에 맞서 대통령이 한 자리에서 전남 광주의 통합시 출범을 하나의 통합의 모델로 삼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신문에도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프로젝트니까 이걸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되고 실제로 이것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야 된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주민투표 문제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누굽니까 저 국무총리가 이건 지방선거 전까지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김민석이 그 시한도 내리면서 몰아쳐 간 거죠. 그 지역 정치인들이 거기에 맞아서 또 뭐 20조니 그런 얘기 하면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어요. 그럼 뭐냐 했는데 그 통합시를 어떻게 구축할 거고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에 대한 그림이 만들어질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청사 문제 너무나 중요한 건데 저는 이 그림 자체가 없었다 사실은. 그러니까 통합을 해놓고 막 부랴부랴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자기한테 가깝게 뭐 이야기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되고 있는 거다.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게 정치의 몫인데 지금은 정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인식할 수밖에 없고 오로지 효율성과 어떤 빠르게 해야 된다고 속도 전식의 행정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우려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주총사 기능 배치 문제에 있어서 바라봐야 할 지점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젠가도 발표했죠. 세종 집무실, 청와대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이전하겠다. 국회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렇죠. 이게 지역 안배, 균형 발전. 뭐 이렇게 바라보면 민영배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 주청사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뭐 답이 정해져 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잖아요. 네. 미국의 경제 수도가 어디예요? 뉴욕이잖아요. 네. 뉴욕과 워싱턴은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왜 미국에서 수도를 그때 당시 그 가장 경제적으로 활발하고 그리고 모든 그 인적 물적 이 요소들이 집약된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에 그 수도를 만들었을까?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제와 행정이 정치와 경제가 한 곳에 모여버리면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더 이상 경제와 이 균형이라고 하는 이 효과가 무너질 수 있다. 미국이라고 하는 전체 이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워싱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시골 불악에 행정 수도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 정치학 교수님이니까 더 자세히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뭐 큰 틀은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남 광주를 통합하고 그러면 행정의 중심은 어디다 둬야 될지 그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 수도는 전남 광주에서 경제 수도는 광주 그리고 정치 행정은 무안 이렇게 배치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민영배 시장이 제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 뜻대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요. 지금 반도체 산업 문제 이제 그 얘기까지 좀 함께 좀 얘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앞으로 광주 공공항 이전 지금 2018년까지 대통령이 발표하셨죠. 공공항을 분산 배치하고 기능을 다른 공항으로 2018년부터 28년. 예, 28년 이제 2년 후죠. 2년 후에 본격적으로 거기에 이제 폐공장을 이제 짓겠다. 이렇게. 그러면 어쩌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근데 광주 전남에서 어찌 보면 우리 나라가 생기고 아마 가장 저는 한대할 문제라고 봐요. 이 반도체 산단 문제. 그리고 반도체 산단이 불러올 우리 지역의 어떤 정치 경제 변화 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여인도 위원장님께서
좀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워낙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죠. 그 800조라고 하는 게 뭐 몇 년에 걸쳐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성사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그 파급 효과가 있죠. 당연히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 반도체 팹이 광주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털을 달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워낙에 경제적으로 소외됐고 경제적으로 낙후됐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는 다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약간 좀 우리 중립적인 이야기 내지는 뭐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반도체 산단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완성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기 문제, 물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라고 2년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텔레비전에서도 광고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가 수면에 올라오면서 물 부족 국가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광주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을 때 그 물을, 그 산업 용수를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는 좀 이야기가 수면 안에 떨어져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물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이제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특히나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극심한 가뭄이 언제 초래할지 모르는데,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우리는 좀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 문제. 물론 지역에서 전기를 그거는 지산지소. 지산지소 원칙에서 호남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호남에서 쓰는 이런 차원에서의 전기 문제는 대단히 유의미한 측면이죠. 우리가 용인까지 가는데 이 전기를 딱 끄집어 당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전기가 이 지산지소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럼 지금 나온 이야기가 그러기 위해서 원자로를 더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수면 안에 가라앉은 거거든요. 아마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그런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과연 이 반도체 팹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너무 긍정적인 효과만 막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이후에 나타났을 때, 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 대응 메뉴가 없으면 이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교수님 뭐 우리 연두 위원장님 좀 이제 야단 맞을 것 같은데 지역민들한테. 네, 야단만 각오를 하고.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이제 사실은 호남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호남을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성사가 될 그런 눈앞에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이 60년대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했는데, 근대화를 추진했는데,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건 불균형 발전이었다는 거죠.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 위주의 그런 근대화 전략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의도된 거든 아니든 간에 이쪽 호남 지역은 그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어떤 불균형 발전 구조, 그러니까 많은 그런 어떤 진보 정권들이 조금 이렇게 바꿔내려고 했었지만 하지 못했었던 그 경제 구조의 어떤 또는 산업 구조의 또는 지역 발전 구조의 균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반도체 산단의 등장은 얼마나 많은 경제력을 가져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상징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그 60년대부터의 어떤 그런 불균형 발전 전략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조치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다만 이 문제가 그 우리 저 위원장님께서는 뭐 이제 그런 뭐 물, 전기 이런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또 공항 문제하고 군공항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네요. 네. 그 이제 저는 기자적 시각에서 좀 이렇게 봤어요. 반도체 팹 1기가 들어오면 그 고용 창출 직접적 고용이 30만이랍니다. 한 기가.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앞으로 5년 안에 2기가 들어오겠죠. SK 하나, 뭐 삼성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60만 명이 채용되는데 그러면 여기 강 전남에서 60만 명을 조달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물론 이제 한 5만 명이나 뭐 1만 명이나 이렇게 뭐 채울 수 있으라면 나머지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들어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60만 명이 네. 그러니까 폐 한 기당 30만 네. 명이 네. 직접 고용이 아니고요. 간접 네. 고용까지 포함한 거니까. 다 해서.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인구가 팹 2기가 지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60만에서 100만 정도가 늘어나게 돼요. 이 전남 광주 인구가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머리 아픈 지금 지지율을 떨어뜨린 원인이 부동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부동산을 막 계속 지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이 정도의 이동이 된다고 한다면 전제하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좀 안타까운 것들 우리 애들이 다 수도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태어난 젊은 애들이.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시대가 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이제 문제 그리고 이제 왜 이제 또 우리 이제 여인도 정치인님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문제들 좀 있어요. 이게 전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이지 않습니까? 이제 원전은 추가 원전 뭐 건설 없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하고 풍력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주민이 태양광 발전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햇빛 소득 마을도 하고 막 해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몇몇 대기업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주도적으로 주민이 슬기롭게 풀어야 될 문제 아닌가. 우리 권리를 좀 찾아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굳이 또 미리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뭘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부정적인 얘기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학 교육에 저는 조금 왜곡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어느 나라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라서 보면 이제 광주에 그런 대규모의 산단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당연히 중요하죠. 반도체 전문 인력들을 이제 대학들이 키워내야 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또 대학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되고요. 그런 것,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문제로만 가면 안 되고 이것도 전체에 큰 그림이 있는 거죠. 대학 교육의 차원, 지역 대학의 교육의 차원하고 맞물려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큰 그림들 속에서 논의가 되지 않으면 또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방금 사회자께서 30만, 60만, 100만 막 저는 이 환상을 깨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도 나중에 크게 우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단순하게 폐 반기에 30만 명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폐 반기가 오는데 30만 명이 어떻게 30만 명이 어떻게 모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제 하천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제 부가가치 효과,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어요. 그게 굉장히 지역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충격파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충격파가 골고루 이게 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반영돼야 소외감이 안 느끼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100만 명이 와요. 왜냐면 하늘에서 100만 명이 뚝 떨어졌는데 광주시 서군과 광산구죠. 광주시 광산구에만 떨어져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가까이 있는 이 장성부터 시작해서 놔주고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만이 됐든 30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은 수라도 10만이든 20만이든 이 그렇죠. 부가가치가 골고루 퍼질 수 있는 그걸 설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과연 현재 이 민영배 시장이나 현재 전남 광주에 있는 정치권이 이걸 골고루 퍼질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는 의대 문제나 주청사 문제 봤을 때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예. 이건 독과점 쪽으로 가버릴 것 같다. 본질적인 것은 정치 개혁의 문제를 그렇죠. 또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 문제는 좀 이따 한번 네. 제가 좀 이제 두 분에게 또 같이 이제 공공항 이전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우리 해외 여행 가보면 도심에서 30분 안 가는 공항이 있나요? 제가 아는 바는 없어요. 없죠. 예, 제가 아는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특히 강주 사람들, 강주 정치인들의 소지역주의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강주 시청에서 여기 출발하면 무안공원까지 20분, 25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런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없어요. 공항적인 인프라.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거 무안공항이다. 네? 이렇게 해가면서 갈라치기 정치를 계속 해오면서 강주공항을 이제 안 시킨 사람들이 강주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어찌 보면 지금 강주에서 무안 목포로 어마어마하게 출퇴근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게 하나의 생활권도 또 봐야 돼요. 지금의 상황이. 네, 그래서 이제 공공항 이전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김상곤 주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확 깨버렸죠. 한번 이렇게 확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항 이전 문제 앞으로 순탄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10월이나 12월 정도 아마 주민투표가 예상되는데 저는 그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을 마치 네. 그때 이제 민영배 시장이 네.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 네. 선결 조건 중에 두 가지는 됐고 하나는 지금 이야기 중인데 네. 그 무안에서 안 받는다. 마치 이걸 무안의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듯한 발언을 했고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했는데 빼있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풀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결 조건이라는 것도 사실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 민간공항 이전 됐나요? 아니 이제 그건 이제 뭐 KTX 개통 시기에 맞추자고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여튼 시간이. 이건 어찌 됐든 두 가지 선제 조건도 이행이 안 돼 있는 이런 조건에서 마치 그것들이 다 이행이 됐는데 무한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이걸 거부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한다면 이 문제 풀어질 수 않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주민투표 하나만 하죠. 아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목포 시민단체 그 성명서도 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무안에서 쭉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왔던 기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좀 어찌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장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라의 대통령이듯이 무안의 이제 최고 지도자죠. 무안 군수니까 그 사람의 권한과 역할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시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안에서 쭉 취재를 하면서 그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는 김상곤 주가 회의 때마다 입장을 번복한 그것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여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냥 김상곤 주가 자기 혼자 가서 그냥 반대 대책이 뿌려놓고 몇 년 동안 싸움 시켜놓고 주민들은 자기 혼자 가서 찬성해버렸어. 그 다음에 청와대 가서 공무원 회장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찬성했다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나 회의 못 가겠다 해버려. 그래서 이런 결국은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책임 정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역시 뭐 이 문제도 결국 정치의 문제로 귀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대통령 이야기하고 또 민영배 시장 얘기했지만 저도 그거를 이제 국무회의에서 발언들을 보면서 대통령과 시장이 이 공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역시 가볍다. 깊은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다 정리되고 끝난 문제 아니야? 이걸 갖고 왜 다시 복잡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거야? 이해를 못 하겠어. 이런 식의 논의는 그러면 지역민들이 이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는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거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목포 지역에서는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국제 정치학적인 함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제 질서상 굉장히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 전쟁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미군 기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상의 요인이 되는 거죠. 뭐 광주 군공항이 미군 기지가 아니다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두루두루 고민해서 국가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무한 군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지역민들의 경제와 안보와 삶과 환경과 모든 문제가 얽혀 있는 이 주제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고민 없이 손바닥 뒤집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정치의 문제인데 이건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군공항이 오는 거는 공항이 오는 거 반대인데 그러나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항 문제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교수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이 공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우리나라 군공항이 60년대 초반에 완성된 구도거든요. 근데 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50년, 60년 초반까지 우리나라 공군청에는 재래식 팬텀 몇인가 막 이런 재래식이었어요. 그러면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이 산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러 공항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 어디에서 날아가서 이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드론이 집에 앉아서 드론 조종으로 전쟁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오키나와에서 비행기 뜨면 30분 만에 와버려요. 그러면 지금 과연 예전 재래식 이 전투기를 가정하고 만들어 놓은 16개의 군공항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건지에 대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 시민주권행동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평을 내거나 그럴 때 항상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공군 체계, 군공항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필요하다 한다면 그 주장을 펴라는 거예요. 지금 광주에 있으니 광주 걸 옮겨야 된다. 옮기는데 무한히 군공항, 민간공항을 가져가니 무한도 가져가라. 이런 논리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공항 체계가 맞는지 21세기에 맞는지 20세기에 만들어진 체계가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을 설득해라 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저 또한 비슷해요. 입장은 이게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죠. 굳이 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입장이고 이러한 이제 논의와 토론은 지금 어떻게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죠. 이게 저는 이렇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주민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서로 역할을 분리해서 사고를 해야 한다. 김상훈 군수는 대책위원장이 아니죠. 정치 지도자예요.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풀어가야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상대이고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는 난 당장에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데 공항 때문에 못 키우겠어. 난 머리띠 묶을 수 있어. 이게 이제 주민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이 분명히 분리가 되어서 좀 진행이 됐으면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그 얘기만 해보죠. 이제 결국은 어찌 보면 의대 문제, 주청사 문제, 반도체 문제, 또 지역 균형 개발 다 문제가 결국 비겁한 정치, 자기의 그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정치에서 비롯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이제 여기 우리 저희 세 분이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제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호남의 정치개혁 짧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독점 구조를 깨는 거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그렇지만 정치도 한 목소리를 갖고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3의 세력들, 진보 보수
그거를 다 떠나서 아무튼 그 민주당 이외에 다른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선거 구조와 정당 구조를 만들어서 치열하게 다원적으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제일 좋은 그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이 지역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게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비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고, 그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먼저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정영호의 작심 토론입니까? 작심 토크.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때 마이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호남 특히 이제 이쪽 서남권이나 이쪽은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과대 대표되는 마이크가 있어요. 네. 전 이걸 좀 축소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여러 세력들 이렇게 정치는 융합이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조용해서는 안 돼요. 네. 정치는 좀 시끄러워야 돼요. 근데 이 지역 정치는 너무 조용해. 그래서 민주당에서 하자면 쭉 따라가요. 그러면 물론 그게 좋은 방향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거에서 약간의 좀 부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게 막 이제 난장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좋은 의미를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현재 이 과대 대표된 이 마이크를 좀 다양한 세력에게 줄 수 있는 지역 사회가 그런 품이 좀 넓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지방자치하고 제기됐던 문제가 기초자치단체장, 의원, 기초의회에 대해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한다. 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하고 군수가 기초의원들을 사병으로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 대안까지 나와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것을 하나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강제에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하면서 참 좋았던 게, 솔직히 이제 지역신문 보시겠지만은 댓글이 없어요. 중앙 뭐 신문들은 막 이렇게 막 서로 하는데 댓글이 없었는데, 이 유튜브로 정치 평론을 하니까 드디어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열구나, 이 방식. 그래서 아, 이게 맞네. 이거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신문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면 이름이 나오면 바로 전화 옵니다. 구조한테, 시장한테 전화 와버려요. 그러니까 못 따라. 근데 이제 이 방식으로 시민들의,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겁한 정치 제발 자기 역할 좀 하세요. 주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마치면서 우리 무한타임스 정용호의 작심 토크는 우리 국민의 모금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모금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계좌번호, 후원 계좌번호 있으시니 꼭 후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확 떠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두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만. 네. 좀 할까요? 제가 그 방송 울렁증이 있는데요. 오늘 생각보다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무한타임스의 이 유튜브 방송이 아무튼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커나가길 기원하고, 저도 도울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돕도록 하겠고요. 오늘 중요한 주제를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보시다가 저 목큰 놈이 왜 여기 와서 저렇게 막 시부렁시부렁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목큰 놈이긴 하지만 무안에도 애정이 많은 처가는 무안이 네, 처가는 무안이고요. 제가 목포대학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농담이었고요. 그 무안과 목포와 이 이렇게 전남 서남권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포 문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안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경계를 넘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